1910년 8월 29일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나라가 망한 날 서울 거리가 쥐죽은 듯 조용했다는 겁니다. 분노도 시위도 저항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조약 체결하고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 사이에 전국의 항일 인사 수천 명을 미리 체포해버렸습니다. 저항의 불씨를 다 꺼놓고 나서야 발표한 거예요. 한 일본인 기자는 이날의 서울을 귀신이 사는 동네 같다고 표현했어요. 반면 같은 날 도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천황이 제국 최고의 성과라며 자축했고 일본 전역이 환호로 들끓었어요. 죽은 듯이 고요한 서울과 환호로 들끓은 도쿄. 이 대조되는 풍경이 이후 35년간 펼쳐질 식민지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어떻게 나라를 잃게 됐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앞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이 배가 강화도의 초지진을 향해 조금씩 다가왔어요. 조선군이 경고 포격을 하자 이 배는 맹렬한 포격으로 맞대응합니다. 이 수상한 배는 다름 아닌 일본 군함 운요호였어요. 운요호에 탄 일본군은 강화도 초지진에 포대를 박살냈고 민간인을 습격해서 약탈하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쟁 행위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조선이 죄 없는 일본 배에 피해를 끼쳤으니 손해를 갚는 뜻으로 항구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 건 일본인데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면서 강화도 앞바다에 무단으로 배를 정박시키고 무력 시위까지 벌입니다. 조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회담 자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일본 측 대표는 조선에 통상조약을 맺자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때 조선 측 대표가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조약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은 조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외교라는 건 청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공과 책봉 관계였거든요. 조선이 받아본 문서라고는 청나라 황제가 보내는 조서뿐이었습니다. 일본과는 이미 수백 년간 무역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조약을 맺자는 건지 의아했던 거죠. 일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즘은 무역하려면 국제법상 다들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고 조선은 일본의 속셈을 전혀 모른 채 덜컥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1876년에 맺어진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이에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1조를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는 일본의 은밀한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가라는 건 조선을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제4조를 보면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이 요구한 항구가 부산, 인천이었어요. 부산은 가까우니까 이해되는데 인천은 왜 굳이 요구했을까요? 인천은 수도 한양으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제10조는 더 심각해요. 일본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 국민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치외법권이에요. 제1조에서는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해놓고 막상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이 심판하겠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5년 12월 17일 을사내익약이 체결됩니다. 덕수궁에 있는 황실도서관 중명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퇴근 준비를 하던 대한제국의 대신들 앞에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 뒤로 슬금슬금 나타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틀 전인 12월 15일에 고종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당연히 고종은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토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승낙하든 거부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거부한다면 될 일도 우리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고종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반대하자 참다 못한 이토가 군대를 끌고 중명전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토는 대신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의 허락조차 받지 않은 날강도 같은 조약이었어요. 국제법상 조약에 필요한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인 조약입니다. 격분한 민중들은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왔어요. 그때 민중의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만드는 글이 퍼집니다. 시일야 방성 대곡,
목 놓아 우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을사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이렇게 변명했어요.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 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면서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것뿐이라는 거예요. 을사늑약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조선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감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906년 3월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 기관이 됩니다. 1907년 이토 히로부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낸 거예요.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토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이토는 이완용에게 고종에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을 전하라고 명령했어요. 고종이 당연히 거부하자 이완용이 소리를 칩니다. 폐하께선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고종을 보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거예요. 민중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이완용의 집 담벼락은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러워졌고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겁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고 대한제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에 확실히 넣기 위해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안중근은 동지들과 함께 이토를 처단하기로 결의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으로 들어왔어요.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가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안중근의 저격이 시작됐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됩니다.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은 일본에 넘어갔어요. 원래대로라면 러시아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얼빈역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가 이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바로 들어준 겁니다. 1910년 2월 7일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500여 명의 방청객이 새벽부터 법원으로 몰려들었어요. 일본인 판사가 안중근에게 왜 이토를 사살했는지 묻자 안중근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다.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안중근은 이토를 죽인 것이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독립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어요. 전쟁 중에 붙잡힌 자신은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중근이 이토와 일본을 거침없이 비판하자 일본인 재판장이 당황해서 방청객을 퇴장시키고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사형 선고가 내려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에게 어머니가 보낸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의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수의를 보내는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안중근의 어머니는 비통한 심정을 전달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담담하게 아들의 항일 투쟁을 응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안중근은 사형 집행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죽음을 미루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동양평화론을 집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청, 대한제국,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교류하는 사회를 제시했어요. 대한제국만의 이익이나 일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세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노력하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중근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동양평화론은 고작 17쪽 분량의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어머니가 보낸 수의를 입고 평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마지막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순국했습니다.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이토가 죽고 2달 뒤 한 청년이 이완용의 목숨을 노립니다. 이재명 의사였어요. 이재명은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폐를 찔렀고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살아남았어요.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났습니다. 이완용은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 전념해요.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완용이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제1조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일본은 한일병합을 기념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선전엽서를 배포했습니다. 한일병합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미화하려고 했던 거죠.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더 심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을 금서로 만들었어요.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 데 앞장선 겁니다. 일본은 매국 인사들의 공로에 따라 자기와 돈을 내렸어요. 이완용은 자기와 돈 15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돈으로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재산은 더 늘어나서 여의도의 몇 배나 되는 크기였어요. 이완용은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1300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당시 신문 사설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팔아선 아라를 팔아서 누려서는 안 될 봉될 복과 영화를 누린 자라고. 그리고 35년이 흐른 1945년 8월 15일, 이날 정오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일본이 항복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날인데 서울 거리가 쥐죽은 듯 조용했던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도 천황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의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였지만 아무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의 지침은커녕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 나섭니다. 그 대상이 바로 독립운동가 여운형이었어요. 8월 15일 오전 8시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니었어요. 5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할 것,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 데 간섭하지 말 것,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 데 간섭하지 말 것. 엔도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수락합니다.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형무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운형이 받아낸 첫 번째 조건대로 정치범, 경제범이 석방되는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의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와 하나둘 만세 행진에 합류했어요. 만세 행렬은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 감격적인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공표된 거예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